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네이버 클라우드의 강진아입니다.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세션은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구현하기 위한 여정이라는 주제로 좀 잡아보았습니다. 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이미 클라우드 네이티브라는 용어를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늘 행사뿐만 아니라 사실 다양한 클라우드 벤더사나 이제 IT 업계에서 진행하는 세미나를 참석을 해보시면 요즘 클라우드 네이티브라는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구현하기 위한 이제 기술 요소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소개해 드림으로써 여러분들이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이해를 가져가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먼저 클라우드 네이티브라는 것의 정의부터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용어에 클라우드가 딱 박혀서 들어가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클라우드 환경을 사용하면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구현하는 것이야 라고 막연히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오늘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단순 클라우드 환경을 이용하는 것과 클라우드 네이티브라는 것은 엄연히 다른 것이다 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정의를 보시면 지금 슬라이드에 적혀 있다시피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모델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구축하는 방법론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모델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한다. 여기에 좀 방점이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클라우드 네이티브라는 개념은 2015년에 클라우드 컴퓨팅 재단에서 처음 주창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CNCF라고 하죠. 네, 그래서 2015년에 그 CNCF라는 재단에서 처음 이 단어를 주창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많은 분들이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라는 것과 그다음에 클라우드 환경 그 자체를 이용하는 것을 많이 혼돈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라는 것을 좀 더 잘 이해하시기 위해서 이제 클라우드 환경에 여러분들이 어떤 인프라를 구축하실 때 방법론들이 어떤 게 있고 그러한 방법론들과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어떤 것이 다른지를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클라우드 컴퓨팅 구현 전략은 리프트 앤 시프트입니다. 그래서 용어 그대로 기존에 여러분들이 온프라미스 환경에서 운영하고 있던 애플리케이션 환경을 그대로 옮기는 것을 리프트 앤 시프트라고 해요. 그래서 마이그레이션 자체는 쉬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애플리케이션 단에 아무 변화를 주지 않고 그대로 환경 자체를 클라우드 위에만 옮기는 거기 때문에 마이그레이션 자체는 굉장히 단순할 수 있지만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클라우드 컴퓨팅의 장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단점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리프트 앤 시프트와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비교하시면 아까 왜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방점이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을 최대한으로 활용한다의 방점이 있는지를 조금 이해가 가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러한 클라우드로의 어떤 환경을 이전하는 방식에는요, 리프트 앤 시프트, 그리고 우리가 오늘 세션을 통해서 계속 알아갈 클라우드 네이티브 외에도 여기 보시면 리팩토링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리팩토링 방식은 뭐냐면요, 애플리케이션의 코어는 변경하지 않고 데이터 플로우라던가 일정 부분만 최소한으로 변경을 해서 이제 클라우드 환경에 최적화된 구성을 하는 것을 리팩토링 방식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리프트 앤 시프트는 앞서 저희 같이 살펴보셨다시피 그대로 온프라미스 환경을 그대로 클라우드로 이관을 하시는 거고요. 클라우드 네이티브는 클라우드 환경에 맞게 애플리케이션 구성을 거의 새로이 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후에 클라우드를 활용해서 뭔가 애플리케이션을 긴간 인프라를 온프라미스에서 클라우드로 옮기시거나 아니면 새로이 지금 구상하시는 애플리케이션을 나는 클라우드 인프라 위에서 운영하겠다 라고 하시면은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을 고려하실 수 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클라우드 네이티브라는 것이 중요한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네, 오늘 이렇게 세션에 참석을 해주셨을 텐데요. 좀 더 왜 우리가 이러한 클라우드 네이티브라는 방식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제가 좀 시장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가트너에서는 2021년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플랫폼이 약 기업의 30% 정도가 운영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2025년에는 기업의 새로운 워크로드의 한 95%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플랫폼으로 구현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글로벌하게 많은 기업들이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고려하고 있는 것일까를 살펴보면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시장에 맞춰서 기업들도 인프라의 변경이라던가 아니면 새로운 서비스를 릴리즈할 때 이러한 빠른 변화를 시스템에 녹여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빠른 변화를 녹여낼 수 있는 게 바로 클라우드 네이티브 방식이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이러한 시장의 요구사항에 빠르게 변화할 수 있는 민첩성을 확보하고 그리고 인프라단의 유연성을 가져가기 위해서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 많은 분들이 클라우드라는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뭐 서버라든지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인프라를 수분 내에 프로비저닝 할 수가 있고요. 뭐 오토스케일링 기능을 통해서는 여러분들이 유연하게 인프라를 늘렸다 줄였다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앞서 중요성, 기업의 경쟁력으로 부각되고 있는 이러한 민첩성과 유연성을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통해서 구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제 제가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개념 그리고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왜 중요한지를 좀 같이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는 이게 가장 궁금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이러한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 기술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글로벌 컨설팅 기업 액센추어에서는 이러한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구현하는 핵심 기술을 4가지로 손꼽고 있어요. 그래서 아키텍처 스타일에서는 여러분들 너무나 많이 들어보셨을 마이크로 서비스, 그 다음에 이제 개발 프로세스에서는 애자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실제 프로덕션 환경에서는 데브옵스, 네, 마지막으로 이러한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구현하는 플랫폼으로는 클라우드라는 기술을 꼽았습니다. 네, 그래서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구현하는데 이 4가지 기술들에 대해서 한번 각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입니다. 네,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는 이름 그대로 서비스를 마이크로한 단위, 즉 작은 단위로 쪼개게 되는데요. 그 쪼개는 기준은 이제 비즈니스 도메인을 기준으로 서비스를 잘게 쪼개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서비스들이 뭐 서비스 1, 2, 3으로 지금 구분이 되어 있고요. 각각의 서비스가 서로 통신을 해야 될 때는 API를 통한 통신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는 보통 서비스별로 개별 데이터베이스를 가지도록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의 핵심은 비즈니스의 도메인별로 서비스를 잘게 쪼갠다라는 것에 지금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왜 굳이 서비스를 잘게 쪼개지? 라는 거에 이제 궁금증이 생기실 텐데 이 서비스를 잘게 쪼갰으로써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가
가지는 장점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와 대립되는 개념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네, 네, 모놀리식 아키텍처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 대해서 이제 검색을 해보시다 보면은 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와 대립되는 개념으로 모놀리식 아키텍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모놀리식 아키텍처는 UI, 비즈니스 로직, 그다음에 데이터 레이어를 한 통으로 관리하는 것이 모놀리식 아키텍처예요. 그래서 기존의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가 사실 등장하기 전에는 많은 기업들이 모놀리식 아키텍처로 시스템을 구성을 했어요. 근데 모놀리식 아키텍처 같은 경우에는 UI라던가 뭐 비즈니스 로직, 이 데이터 레이어가 한 통에서 관리가 되다 보니까 특정 기능을 업데이트하거나 아니면 기능을 추가했을 때 이게 다른 서비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하기가 어렵다라는 단점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시장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그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이제 업데이트나 신규 기능들에 대한 반영이 빠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모놀리식 아키텍처가 그러한 시장의 변화를 담기에는 이제 어려운 구조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서비스를 각각 잘게 쪼개고 그 잘게 쪼갠 서비스들이 서로 가는 API 통신을 통해서 조금 루즐리 커플드된 구성을 가져가는 게 바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입니다. 그래서 서비스가 쪼개져 있다 보니 각각의 서비스별로 서로 다른 기술을 적용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서비스를 운영을 하다가 나는 A라는 서비스에 조금 확장이 필요해 라고 하면 A라는 서비스만 확장하기도 굉장히 용이한 구조를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 격리 측면에서는 이제 모놀리식 아키텍처는 한 통으로 다 관리가 되다 보니 하나의 기능에 혹은 하나의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이게 다른 서비스로 전파되기가 너무나 쉬운 구조가 되어버립니다. 네, 이러한 마이크로 서비스는 서킷 브레이커라는 기능을 통해서 하나의 서비스 장애가 이제 전체적인 장애로 퍼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용이해졌어요. 그래서 마이크로 서비스의 아키텍처가 시장의 어떤 변화나 아니면 민첩성, 유연성을 가져가는 게 굉장히 용이한 구조이기 때문에 이러한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 아키텍처 스타일로 또 떠오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이렇게만 들으시면 모놀리식 아키텍처는 단점이 너무 많구나.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가 무조건 좋은 것 같네 라고 생각을 하실까 봐 준비한 장표예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 그래프는 그 디자인 패턴의 대가 마틴 코울러가 작성을 한 그래프이고요. 그래서 그래프가 지금 보시면 시스템 복잡성이 X축, Y축에는 생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시스템 복잡성이 웬만큼 복잡하지 않는 한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보다는 모놀리식 아키텍처가 생산성이 더 높은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업의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도입을 고려하실 때는 진짜 우리 회사의 시스템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도입할 만큼 복잡한 구조인지, 그리고 우리 회사는 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가 적합한 구조인지를 많이 고심해 보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소였죠. 이제 개발 프로세스에서는 애자일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애자일 방법론이란 여러분들이 이제 개발을 하는 단계에 있어서 주기적으로 이제 짧게 미팅을 가지면서 개발을 하되 이 개발을 짧게 끊어서 가져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처 예상하지 못한 예외 사항이 발생을 한다거나 아니면 시장의 요구 사항이 변동이 되었을 때 그것을 빠르게 반영할 수 있는 개발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애자일이 등장하기 전에 이제 개발 방식으로서 많이 각광을 받던 게 이제 워터폴 방식이죠. 그래서 워터폴 방식에서는 PI 단계에서 이제 개발의 방향, 개발의 범위 이런 것들을 다 정확히
명확히 규정을 하고 개발을 진행하기 때문에 어떤 개발 산출물을 굉장히 완성도 있게 만드는 데는 적합할 수는 있으나 에자일이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시장의 예외사항이라던가 변화사항을 담기에는 좀 어려운 구조예요. 그래서 에자일 방법론은 이러한 시장의 어떤 변화들을 빠르게 개발단에서 녹여서 진행할 수 있는 개발 방법론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 조사기관에 따르면 이 에자일 방법론이랑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도입해서 그 개발 시간을 한 160% 단축시킬 수 있다라는 이러한 조사 결과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에자일의 성공 사례를 제가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SK 하이닉스에서 실제 에자일 방법론을 도입을 했고 이에 따라 구성원의 요구사항 처리를 3.41배나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서비스 구축 시간도 평균 한 32% 단축을 시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반도체 시장이 예전에는 소품종 대량 생산 체계였는데 지금은 다품종 소량 체제로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수요를 빠르게 반영을 해서 이거를 생산 라인에 적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실제 SK 하이닉스에서는 에자일 방법론을 도입을 해서 시장의 요구사항에 굉장히 빠르게 적용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결과가 나와 있고요. 얼마나 이 에자일 방법론이 또 기업의 경쟁력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세 번째 구성 요소는 데브옵스입니다. 그래서 데브옵스는 실제 시스템 구축과 운영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이제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소프트웨어의 개발, 운영에 참석을 하게 되고 실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리스타임을 굉장히 줄이는 하나의 방법론이죠. 그래서 예전부터 시장에서 많이 강조되고 있던 방법론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 데브옵스 같은 경우에도 실제 개발과 운영 프로세스를 밀접히 연결을 해서 진행을 함으로써 역시나 시장의 변화에 조금 더 빠르게 개발과 운영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론으로서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핵심 기술로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은 이제 근간 인프라로서는 클라우드를 활용해야 된다. 라는 게 마지막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핵심 기술 요소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라는 것은 앞서 잠깐 언급을 드리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인프라를 빠르게 프로비저닝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또 클라우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이러한 민첩성, 여러분들이 원하는 인프라를 빠르게 프로비저닝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있지만 유연성을 확보하는 데도 굉장히 용이한 인프라 구조이죠. 그리고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는 이제 뭐 쿠버네티스라던가 아니면 하둡과 같은 오픈소스 등을 관리형 서비스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클러스터 레벨에서 동작하는 인프라들을 직접 구축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버든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저희가 제공하는 이제 관리형 서비스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몇 번의 클릭만으로 손쉽게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도 만드실 수 있고 또 하둡이라는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클러스터도 손쉽게 구성이 가능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은 한 200여 개가 넘는 서비스들이 제공되고 있으니 나중에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구현하기 위한 근간 인프라로 고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엑센추어에서 바라본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 기술 4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데브옵스, 에자일, 그리고 클라우드 이렇게 4가지 기술을 함께 살펴보았고요. 제가 그 다음에 준비한 것은 이러한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구현한 성공 사례가 뭐가 있는지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성공 사례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구현한 성공 사례로서 많이 회자되고 있는 게 바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넷플릭스입니다.
그래서 넷플릭스도 원래 온프라미스 환경, 즉 데이터 센터 환경에서 넷플릭스 근간 인프라를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사용자가 많아지고 전 세계로 사용자들이 확장되다 보니 이러한 데이터 센터 레벨의 인프라로는 아무래도 확장성을 구현하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었고요. 그래서 넷플릭스가 클라우드의 도입을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근데 클라우드를 도입할 때요. 넷플릭스가 앞서 설명드렸던 리프트 앤 시프트, 즉 기존의 데이터 센터 환경을 그대로 옮겨서 클라우드로 이관하는 방식을 택하지 않고 넷플릭스는 그때 클라우드에 최적화된 구성을 하자. 그래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구성 전략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그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넷플릭스 OSS라는 것을 아실 거예요. 넷플릭스에서 자사에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구현할 때 사용했던 유레카라든지 주리라든지 컴피그 서버와 같은 그런 마이크로 서비스를 구성하기 위한 요소들을 오픈 소스로 공개를 했고요. 그리고 현재는 그 넷플릭스 OSS가 스프링 클라우드 안에 포함돼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자바에 굉장히 익숙하고 자바 기반의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구현하고 싶다 라시는 분들은 그런 스프링 클라우드를 사용을 해주시면 앞서 살펴보았던 그런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통한 비즈니스 민첩성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제가 클라우드 네이티브라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좀 강조드리고 싶었던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구성하는 대표적인 기술들, 그리고 성공 사례들을 좀 살펴보았는데요. 아무래도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요즘 많이 강조되고 있는 어떤 기술이긴 하지만 아직은 이제 성숙되어 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구현하기 위한 기술 동향이라던가 아니면 기술 표준이라던가 이러한 것들을 좀 주의 깊게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무조건 정답이다라는 것보다는 정말 우리 기업에 맞을까, 정말 내가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구현하고자 하는 시스템이 적합할까, 우리 기업은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적용할 준비가 되었는가를 좀 깊이 있게 고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의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